지금 인도네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요. 45조 원을 버릴 기업이 어디 있어? 인도네시아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삼성은 독 안에 든 쥐라고요. 그런데 삼성은 48시간 만에 그 45조 원을 장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손상차손 처리 완료. 그 한마디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은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원을 쥔 자가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을 건드린 인도네시아의 처참한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국장, 삼성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니켈을 얼마나 꿀꺽했는지 아나? 루우트 장관이 독한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납작 엎드렸죠. 장관의 명령은 신의 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놈들 목줄 죄어. 배터리 핵심 기술 뱉어내라고 해. 안 그러면 니켈 밸브 잠가버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5조 원짜리 설비와 공장이 수라바야 땅에 박혀 있는데 놈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숫자는 삼성은 독 안에 든 쥐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자카르타 치피낭 구치소 그 서늘한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최창살 너머로 하염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사흘 뒤면 검찰의 최종 심판이 내려집니다. 제 이름은 아르만 위자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전략기획국장. 그게 제 타이틀이었습니다. 25년을 버텨온 자리였죠. 자원 외교판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글로벌 광산 기업들을 상대로 치른 협상 전쟁만 200건이 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세상은 이 4평짜리 콘크리트 상자뿐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고작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녹슨 철제 침대, 차가운 변기,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보이는 건 잿빛 하늘이 전부입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장관이 시킨 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기판의 말이었을 뿐인데 하지만 독방의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머니 속 낡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봅니다. 박태현, 삼성 SDI 인도네시아 법인 대외협력실장. 명함 뒷면엔 그가 남긴 친필이 선명합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먹은 자의 촌스러운 읍소라고 생각했죠. 45조 원짜리 공장을 이 땅에 박아두고 네가 어딜 가겠어. 그 오만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비명이 아니라 서늘한 경고였다는 걸. 제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걸. 저는 그걸 제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빗소리가 마치 철창을 두드리는 누군가의 주먹질 같습니다. 딱 60일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장관실에서 안 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면, 데이터가 비명을 지를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냐고요? 두려웠으니까요. 권력을 거스르면 제 왕국이 위태로워지니까요. 25년의 영광이 한순간에 날아갈까봐. 진실보다 제 안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변명의 여지 없는 공범입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저 비가 수라바의 폐허 위에도 내리고 있겠죠. 가동을 멈춘 거대한 공장 위로, 셔터를 내린 식당들 위로, 일자리를 잃고 떠난 40만 명의 텅 빈 흔적 위로. 이제부터 제가 저지른 짓을 고백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져 내렸는지, 왜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이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는지. 모든 것은 진한 차바 커피 향이 감돌던 그날 장관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장관실은 시가 연기와 자바 커피 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늘 22도를 가리켰어요. 마호가니 책상 위엔 니켈 원석으로 만든 문진이 놓여 있었죠. 루우트 장관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봐. 장관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던졌습니다. 삼성이 지난 10년간 우리 니켈 얼마나 퍼갔는지 알아? 저는 황급히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니켈 수입량, 가공량, 수출액. 페이지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죠. 연간 80억 달러어치야. 10년이면 800억 달러. 장관이 시가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뭘 받았어? 일자리? 웃기지 마. 저놈들이 번 돈에 비하면 푼돈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니켈 매장량의 22%가 어디 있는지 알지? 장관이 니켈 문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 발 밑에. 문진이 책상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알아? 니켈이야. 니켈 없으면 배터리는 껍데기야. 삼성이 뭘로 배터리 만들겠어? 우리 허락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니켈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켈의 대부분이 우리 땅에 묻혀 있었죠. 삼성한테 통보해. 장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구안이었어요. 저는 펼쳐보았습니다. 배터리 핵심 기술 이전, 로열티 15% 인상, 현지 생산 의무화 확대, 인도네시아인 임원 할당제, 목록이 2페이지나 됐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요. 니켈 밸브 잠가. 장관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출 금지. 원석 한 톨도 못 나가게 해. 저놈들 공장이 뭘로 돌아가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장관실을 나오자 복도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요? 삼성이 순순히 응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니켈은 우리 거였습니다. 그리고 니켈이 없으면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인간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죠. 삼성 SDI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수라바야 배터리 공장 15조 원, 니켈 재련소 합작법인 12조 원, 전구체 생산시설 8조 원, 양극재 공장 10조 원, 총액 45조 원. 이 숫자들이 뭘 말하고 있었습니까? 삼성은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45조 원을 땅에 박아놓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미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텨야 해요. 떠나면 45조 원이 증발하니까. 게다가 공급망 의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 배터리의 니켈 70%가 인도네시아산이었어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호주? 물량이 부족해요. 필리핀? 품질이 안 돼요. 캐나다? 가격이 2배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좀 놓였어요. 장관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이건 삼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기술을 내놓든 로열티를 더 내든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떠나는 건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투자 수익률 정상화라고 불렀어요. 그럴듯한 경제 용어로 포장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10년간 니켈을 퍼줬으니 이제 제값 받겠다는 것뿐이었죠.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 아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 45조 원짜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니켈을 쥔 자가 이기는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라바야로 향했습니다. 삼성 SDI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 걸렸어요. 공단 입구에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요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박태현이 저를 맞았어요. 50대 초반. 삼성에서 28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이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렸죠.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실장님, 이건 갑질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뭐랄까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연민에 가까웠죠. 그럼 뭡니까? 비즈니스입니다. 투자 수익률 정상화예요. 삼성이 10년간 누린 혜택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비해 온 논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니켈 공급량, 가격 혜택, 세금 감면. 숫자들이 술술 나왔어요. 박 실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죠. 국장님, 박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계산,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화를 내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고함을 치면 저도 맞서 싸울 수 있었죠. 하지만 박 실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후회요? 무슨 후회를 합니까? 저는 숫자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숫자요. 박 실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국장님, 계산기에는 신뢰라는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신뢰가 뭡니까?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법이 있고 이익이 있죠. 그게 전부였어요. 실장님,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장관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받아들고 보니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죠.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통보를 하면 반응이 오거든요. 로비스트가 찾아오든 항해 서한이 날아오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장관은 웃었습니다. 거봐, 쫄은 거야. 45조 원 앞에서 누가 배짱을 부리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삼성이 겁먹은 거라고. 시간을 끌면서 협상 카드를 찾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그때 푸틀이 안다니 분석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어요. 제 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푸트리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삼성 SDI의 니켈 선구매 계약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이상했어요. 다음 분기 계약 갱신이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갱신 보류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류라고만 되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니켈 선구매 계약은 배터리 생산의 생명줄입니다. 이걸 갱신 안 하면 공장이 멈춰요. 그런데 보류라고요? 더 있습니다. 푸트리가 화면을 넘겼어요. 정보원이 입수한 첩보였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죠.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 구매팀이 지난주 시드니 출장을 갔더군요. 그런데 만난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일반 공급업체가 아니었습니다. BHP 그룹, 호주 최대 광산기업이었죠. 왜 삼성이 호주 광산기업을 만납니까? 니켈 공급선 다변화 협의래요.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공급선 다변화요? 우리 니켈 말고 다른 데서 사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푸트리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연구개발 예산 내역이었어요. 특정 항목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죠. LFP 배터리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300% 증가. LFP가 뭡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니켈이 안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니켈이 안 들어가는 배터리, 그게 가능합니까? 아직 상용화 전이긴 한데요. 삼성이 개발 속도를 엄청 올리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자카르타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푸트리, 이거 장관님께 보고해야겠다. 국장님, 푸트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삼성이 쇼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가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주머니 속명함이 자꾸 손에 잡혔습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장관실 문을 열 자씨가 연기가 밀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장관님, 삼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 광산기업 미팅, 니켈 프리 배터리 개발, 계약 갱신 보류,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갔죠. 이게 뭔 소리야? 니켈 없이 배터리를 만든다고?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이요. 니켈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되긴 해. 아직 상용화 전이지만 삼성이 연구개발비를 300% 올렸습니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코웃음이었어요. 쇼야 쇼. 장관님, 삼성이 우리 겁주려고 쇼하는 거라고. 니켈 프리 배터리. 그거 만들려면 10년은 걸려.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장관님, 호주랑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협의가 뭐, 어때? 협의만 하고 끝나는 거 한두 번이야. 장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넌 겁이 많아. 45조 원짜리 공장을 버릴 기업이 어디 있어. 저놈들은 우리 손바닥 아니야. 저는 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관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푸트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쇼래요. 삼성이 쇼하는 거래요. 푸트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자카르타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삼성이 정말 쇼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걸까요? 계산기를 꺼냈어요. 45조 원.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무게를 버릴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 거야. 분명히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푸트리가 또 찾아왔어요. 국장님,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 법무팀이 싱가포르에 갔더군요. 그런데 만난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국제중재 전문 컨설턴트들이었습니다. 국제중재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장관실로 갔어요. 장관님, 삼성 법무팀이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장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국제중재는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저희가 니켈 수출을 막으면 삼성이 싱가포르 중재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제소하면 어때? 몇 년 걸리는데. 장관님, 중재 판정이 나면 저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계약 위반이니까요. 질 리가 없어. 장관이 손을 내저었어요. 니켈은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투자 협정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출 금지는. 됐어. 장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겁쟁이야. 저놈들이 쇼하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장관이 틀린 걸까? 데이터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보다 장관이 무서웠으니까요. 그게 제 죄였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눈을 감았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삼성 SDI 인도네시아 법인이었죠. 본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본사에서요? 저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어요. 거봐, 결국 오잖아. 꼬리 내리러 오는 거야. 장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안도했어요.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는구나. 삼성도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현 실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40대 후반, 검은 양복에 네이비 타이,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의 환자를 바라보는 외과의사 같았죠. 김도윤입니다. 삼성 SDI 본사 법무담당 상무입니다. 법무담당이요? 협상하러 오면서 왜 법무팀을 데려옵니까? 영업팀이나 전략팀을 데려와야죠.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분위기를 풀고 싶었습니다. 협상은 편한 자리에서 해야 잘 되니까요. 그런데 김 상무는 악수도 커피도 거절했습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았죠.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상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묵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협상 아니겠지. 아마 기술 이전 범위를 좁히거나 로열티 인상폭을 낮추자는 제안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보았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협약 이행 촉구 및 비상대응 통보. 이행 촉구요? 비상대응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약 위반, 귀책 사유, 손해배상 청구권, 국제중재 회부. 눈이 어지러웠어요. 그때 문서 번호가 보였습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박혀 있었죠. SEC ID LIQ25001. SEC는 삼성전자 코드였어요. 아이디는 인도네시아고요. 그런데 가운데 세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LIQ.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리퀴데이션. 청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이건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장도 아니었죠. 청산 실행 명령서였어요. 상무님, 이게 무슨... 국장님은 숫자를 아시니 보이실 겁니다. 김 상무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LIQ. 저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시계가 도는 게 아닙니다. 폭탄 타이머가 켜진 겁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폭탄이요?
네, 타이머요. 이건 현실입니까? 삼성이 진짜로 떠나겠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상무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협상을 해야죠. 조건을 조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상은 없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72시간입니다. 뭐라고요? 72시간 안에 장관님 직인이 찍힌 철회 문서를 주십시오. 기술 이전 요구, 로열티 인상 예고, 모든 압박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향후 5년간 현행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서면, 보장을 주십시오. 불가능했어요. 장관이 그런 문서에 직인을 찍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치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상무님, 현실적으로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김상무가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계산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A. 철수. 시나리오 B. 잔류. 시나리오 B. 잔류 시 예상 비용입니다. 김상무가 숫자를 짚어나갔어요. 향후 10년간 추가 로열티 15조 원. 강제기술 이전 손실 20조 원. 운영 리스크 프리미엄 10조 원. 법적 분쟁 비용 5조 원. 공급망 불안정성 비용 15조 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합산하면 90조 원입니다. 90조요? 네. 반면 지금 나가면 손실은 45조 원입니다. 김상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90에서 45를 빼면 45조 원. 지금 나가는 게 45조 원 이득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45조 원만 받습니다. 떠나면 45조 원 손해라고. 하지만 삼성은 다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남아서 당할 손해까지 포함시킨 거였어요. 국장님,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삼성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김상무가 태블릿을 접었어요. 저희는 이미 손실 처리 끝냈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 45조 원 손상차손 승인받았어요. 장부에서 지웠습니다. 장부에서 지웠다고요? 45조 원을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상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상무님, 잠깐만요.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애원하는 자세였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사라졌어요.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10년간 니켈을 공급했는데 제 값을 못 받았다는 여론이 있어요. 장관님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계십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국장님, 김상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니켈에 의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 아닙니까? 맞습니다. 70%였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작년까지요? 지금은 50%입니다. 내년이면 30%가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신뢰가 있을 때는 굳이 찾지 않았을 뿐이죠. 김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호주 BHP와 장기 공급 계약. 이미 체결했습니다. 필리핀 니켈 아시아와 협의 중입니다. 캐나다 발레와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도 안정적인 게 낫습니다. 언제 밸브가 잠길지 모르는 공급선보다는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김상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LFP 배터리, 니켈프리 배터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양산 준비 중이에요. 2년 후면 니켈 의존도를 20% 아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미 중국 업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죠. 김상무가 일어섰어요. 박태현 실장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 안에 결정하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상무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흘만 더 주십시오. 아니, 이틀만이라도. 장관님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국장님, 김상무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보름을 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이 뭡니까? 요구 사항을 늘렸죠. 시간을 더 드리면 뭘 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72시간. 그게 마지막입니다. 김상무가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서를 들고 온 건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아니라 이 문서가 말을 합니다. 그때는 협상 같은 건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SEC ID LIQ25001. 저 문서 번호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계를 봤어요. 71시간 47분.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장관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문서가 천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장관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장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가를 물고 있었죠. 옆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삼성이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진짜로 떠나겠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청산 코드가 발급됐습니다. 본사이사회 승인까지 끝난 상태예요. 장관이 서류를 집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금세 코웃음을 쳤어요. 블러핑이야. 장관님, 45조 원을 버린다고? 미쳤어? 이건 쇼야. 우리 겁주려고 만든 가짜 문서지. 장관님, 문서 번호를 보십시오. SEC 코드 체계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무릎 꿇으라고? 장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내가 저놈들한테 굴복하란 말이야? 굴복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지금이라도 테이블을 열면. 협상? 뭘 협상해?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니켈은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장관님, 저들이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랑 계약했고 니켈 프리 배터리도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 장관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카르타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놈들이 뭘 믿고 저러는지 알아? 장관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와 광기가 섞여 있었죠. 우리가 쫄 거라고 믿는 거야. 최후 통첩 보내면 우리가 무릎 꿇을 거라고. 장관님, 안 꿇어. 절대 안 꿇어. 장관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라바야 항만청 연결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설마. 장관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야. 루우트 장관이야. 전화기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자정부터 삼성 관련 니켈 선적 전면 봉쇄해. 저는 소리쳤어요. 장관님. 장관이 날카롭게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됐죠. 삼성 SDI행 화물선, 컨테이너, 전부 다 묶어. 단 한 톨도 못 나가게 해. 내 명령이야. 장관님, 그건 국제계약 위반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투자협정 14조. 일방적 수출 제한은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삼성이 싱가포르 중재원에 제소하면 저희가 집니다. 장관이 전화를 끊었어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귀책 사유입니다. 저희가 먼저 계약을 깨는 겁니다. 삼성한테 떠날 명분을 선물하는 거예요. 명분이 뭐, 어때? 장관이 시가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국제소송 걸어보라고 해. 몇 년 걸리는지 알아? 3년이야. 그 사이에 저놈들 공장은 녹이 슬지. 장관님, 삼성은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 코드가 실행되면 72시간 안에 끝나요. 끝나긴 뭐가 끝나. 장관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45조 원어치 설비를 두고 어딜 가. 저놈들은 허세야. 우리가 밸브 잠그면 바로 무릎 꿇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장관의 눈빛이 광기에 가까웠거든요. 물러서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됐어. 나가. 장관이 손을 내저었어요. 대화 끝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장관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3분. 자정까지 7시간 37분. 선적 봉쇄까지 7시간 37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실로 돌아와 푸트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푸트리, 오늘 자정에 니켈 선적이 봉쇄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국장님,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귀책 사유가 성립돼요. 알아.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 삼성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대비하게. 그건 안 돼. 장관 명령을 거스르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자카르타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핏빛으로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8시, 10시. 저는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 푸트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수라바야, 항구 상황입니다.
삼성행 화물선 3척이 출항대기 중이에요. 컨테이너 847개, 니켈 원석 12만 톤. 알았어. 11시 45분. 국장님, 항만청에서 봉쇄 준비 완료했대요. 자정에 맞춰 모든 게이트가 닫힙니다. 알았어. 11시 55분. 국장님, 5분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막아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관에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시 59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정. 12시 정각. 푸트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봉쇄 실행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현장 상황 어때? 게이트가 닫혔습니다. 화물선 3척 전부 억류됐어요. 컨테이너들이 부두에 멈춰 섰습니다. 삼성 쪽 반응은 그게 이상해요. 뭐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요? 선적이 막혔는데 왜 난리가 안 납니까? 공장 원료가 끊기면 수천억 원 손해인데 항해 한 통 없다고요? 국장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삼성 직원들이 항구에 나와 있대요. 뭐? 그런데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촬영하고 있대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촬영? 뭘 촬영해? 세관 기록이요. 봉쇄 명령서, 시간 기록, 억류된 컨테이너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고 있대요. 드론까지 띄웠대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놈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적을 막았다는 증거,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국제중재에서 쓸 증거, 법무팀도 현장에 있대요. 법무팀이? 네, 서류 작업하고 있다던데요. 공증인도 대기하고 있대요. 법무팀이 자정에 항구에 나와 있다고요? 선적 봉쇄하자마자 바로 움직였다고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거였어요. 저놈들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하길, 우리가 먼저 선을 넘길. 국장님, 푸트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들한테 떠날 명분을 선물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하늘이 검었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까지 71시간. 아니, 이제 데드라인은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으니까요.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뛰어든 거였어요. 선적 봉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안 와내지? 공장 원료가 막혔는데 왜 항해 한 통 없지? 푸트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국장님, 수라바야, 공장 상황입니다.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니켈이 안 들어가는데 재고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 2주치 재고가 있대요. 2주. 저놈들이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삼성이 호주 BHP랑 긴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대요. 뭐라고? 어젯밤에요. 선적 봉쇄되자마자 바로 서명했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놈들이 대안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막으면 바로 호주에서 가져오게. 국장님, 푸트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떠날 명분을 선물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실로 갔습니다. 장관님, 삼성이 호주랑 긴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뭐? 우리가 봉쇄하자마자 바로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상관없어. 호주 니켈은 비싸. 오래 못 버텨. 장관님, 지금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저들이 귀책 사유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겁먹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데드라인까지 48시간 남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데드라인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다시 불려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르만. 장관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삼성한테 연락해. 시간을 좀 달라고 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까지 절대 안 물러난다던 사람이 시간을 달라고요. 선적 봉쇄는 실수였다고 해.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담당자 징계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장관님, 그게 통할까요? 해봐야 알잖아. 빨리 연락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도윤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여전히 안 받았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연결됐습니다. 상무님, 저 아르만입니다. 선적 봉수에 거는 정말 행정착오였습니다. 시간을 좀. 국장님, 김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결정권이 없습니다. 네,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났습니다. 코드 실행이 승인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코드 실행이 승인됐다고요? 저는 장관실로 뛰어갔어요. 장관님, 늦었습니다. 본사에서 승인이 났대요.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청산 코드가 실행됩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막아. 어떻게든 막아. 어떻게요? 경찰 보내. 공장 봉쇄해. 출국 금지시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핵심 인력은 이미 어젯밤 출국했습니다. 지금 공장에 남은 건 철수 작업팀뿐이에요. 장관이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0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코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3분 후, 푸트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수라바야, 공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데? 서버실 램프가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전부 다요. 저는 수라바야로 날아갔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탔어요. 새벽 5시였죠.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아침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2시간 후,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삼성 SDI 공장으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거기요? 오늘 이상하던데요. 뭐가요? 트럭들이 안 다녀요. 평소엔 새벽부터 줄 서 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단 입구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던 그 길이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실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증을 보여줬어요.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략기획국장입니다. 공장 상황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버실은 접근 금지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뭔가 빠져 있다는 걸. 소리였습니다. 평소 이 공장은 기계의 음으로 가득했어요. 위잉거리는 모터 소리, 쿵쿵거리는 프레스 소리,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소리, 철컥철컥 로봇팔이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섞여서 거대한 심장 박동 같았죠.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심장.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서버실 냉각팬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죠.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거둔 것 같았어요. 생산동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전력은 들어오고 있었죠. 형광등이 하얀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이 전부 멈춰 있었어요. 수천 평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봇팔들이 축 늘어진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수백 대였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로봇팔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병사들 같았어요. 전장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한 대에 다가가 봤습니다. 로봇팔 관절 부분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키 없음. 시스템 비활성화. 라이선스 키요? 저는 그때서야 이해했어요. 삼성이 뭘 한 건지. 기계를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영혼을 빼간 거였어요.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로봇팔도 있고,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프레스 기계도 있었어요. 수조 원짜리 장비들이 멀쩡히 서 있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겁니다. 그걸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였습니다.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봤어요. 벨트 위에 배터리 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상태였죠.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배터리들. 서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삼성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았죠. 당황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USB가 들려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한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매뉴얼대로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매뉴얼? 비상철수 매뉴얼입니다. 지금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있어요. 현지 서버는 포맷 중이고요. 포맷이요? 저는 서버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십 개의 서버 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이어야 할 램프가 전부 빨간색이었죠. 엔지니어들이 각 서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포맷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7%, 52%, 71%.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공정,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10년간 축적된 기술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멈춰야 합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멈춰요.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만 하고 있었죠.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듣고 있어요? 이건 국가 자산 파괴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여긴 국가 자산이 아닙니다. 돌아봤습니다. 박태현 실장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죠. 삼성이 투자한 설비입니다.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파괴 행위입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회수예요. 박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투자 협약서의 특정 조항이 확대되어 있었죠. 제14조 3항. 낭독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읽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귀책 사유 발생 시 투자자는 사전 통보 없이 모든 기술 자산 및 데이터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현지 설비의 운영권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필요시 원격 비활성화를 포함한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격 비활성화.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니켈 선적 봉쇄로 귀책 사유가 성립됐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을 깼으니까요. 박 실장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멈춰있는 로봇 팔들을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예. 배터리를 부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뭐라고요? 박 실장이 돌아봤어요. 고수는 배터리의 영혼만 빼갑니다. 영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정,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셀 밸런싱 기술, 열 관리 소프트웨어. 전부 클라우드로 전송했습니다. 박 실장이 생산 라인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거. 로봇팔, 컨베이어, 프레스. 다 합치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45조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철이에요. 고철. 45조 원짜리 고철. 영혼 없는 기계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 로봇팔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원입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키 없으면 3만 원짜리 고철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버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89%, 94%, 97%. 국장님. 박 실장이 다가왔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받았던 그 명함. 뒷면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은 무기로 쓰셨습니다. 니켈을 무기로 삼아 저희를 굴복시키려 했죠. 그건 장관이 누가 지시했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신뢰가 깨졌습니다. 100%. 포맷이 완료됐습니다. 서버실 램프가 전부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초록색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빈 서버, 텅 빈 기계, 텅 빈 45조 원. 박 실장이 돌아섰어요. 멈춰있는 로봇팔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국장님. 예, 저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를 이렇게 떠나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실장이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파트너십도 끝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박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생산동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멈춰있는 로봇팔들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묘비처럼 보였어요. 45조 원의 묘비. 인도네시아의 자만심이 묻힌 무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어요. 뒷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라바야에서 돌아온 게 새벽 2시였거든요. 그냥 사무실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온몸이 무거웠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어요. 장관실, 국회, 언론사.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TV를 켰어요. 국내 뉴스 채널이 나왔습니다.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삼성 SDI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중단. 45조 원 설비 멈춰. 채널을 돌렸습니다. 국제뉴스였어요. 또 다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긴급 기자회견 예고. 삼성 관련 중대 발표. 인도요? 왜 인도가 나옵니까? 화면이 바뀌었어요. 뉴델리 프레스센터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어와 힌디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메이크 인 인디아. 삼성과 함께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후반. 세련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나지브 샤르마. 인도 전자산업부 차관.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지브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인도 의회는 어젯밤 삼성 특별구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특별구역법이요? 어젯밤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지브 차관이 두꺼운 법전을 들어 올렸어요. 빨간 표지였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이 법은 삼성의 인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이 법전을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차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삼성 특별구역 내의 모든 투자 자산은 인도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배터리 핵심 기술 내놓으라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둘째, 차관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세금 감면 조건은 30년간 고정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0년이요? 우리는 5년 후에 로열티를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도는 30년을 보장한다고요. 셋째, 차관의 목소리가 더 힘이 들어갔어요. 원자재 공급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공급 중단은 불가능합니다. 원자재 공급 보장. 우리가 그저께 한 짓이 떠올랐어요. 니켈 선적을 막아서 삼성을 굴복시키려 했던 그 멍청한 짓. 넷째, 차관이 법전을 내려놓았어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인도 정부는 그 결과를 무조건 수용합니다. 국제중재 수용. 우리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 났었죠. 우리 법원이니까 우리 편 들어줄 거라고. 삼성이 코웃음 친 이유가 이거였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지브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법은 24시간 만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선적 봉쇄하고 삼성 공장이 멈추는 동안 인도는 법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은혜를 들먹이며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언급하다니. 우리가 니켈을 줬으니 기술을 내놓으라. 우리가 투자 기회를 줬으니 로열티를 더 내라. 그게 인도네시아의 논리였습니다. 차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인도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미래의 법으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의리가 아니라 신뢰로. 기자들 사이에서 또 박수가 터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한 명은 인도 총리였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본 얼굴이었죠. 다른 한 명은 숨이 멎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두 사람이 단상 중앙에서 만났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소리.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삼성과 인도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조 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돈이 우리한테 올 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을 신규 투자였어요. 삼성이 수라바야 공장 확장에 쓰려던 돈. 이 투자로 인도 최첨단 배터리 공장이 건설됩니다.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50억 달러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3만 개의 일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40만 명 중 일부였어요. 하지만 인도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삼성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삼성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인도 정부는 저희에게 확실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법으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신뢰를 깨뜨렸고 인도는 신뢰를 법으로 보장했다는 것. 삼성은 인도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리모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방콕이었습니다. 태국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삼성 SDI와 15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논의 중입니다. 15조 원, 또 15조 원. 태국은 인도네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시드니였습니다. 호주 광업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었어요. 호주 BHP 그룹과 삼성 SDI는 10년 장기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장기 계약. 우리가 1년짜리 계약으로 삼성 목줄을 주려고 했을 때 호주는 10년을 제안한 거였어요. 호주는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밸브를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밸브를 잠그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짓이었습니다. TV를 끄지 못했어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의 환영, 태국의 러브콜, 호주의 계약,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몰락.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었어요. 자원을 무기로 휘두르다 자멸한 나라. 니켈을 가지고 으스대다 니켈을 잃은 나라. 푸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주식시장 열렸습니다. 어때? 폭락이에요. 개장 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TV 화면에서는 인도 총리와 삼성 부회장이 악수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삼성 로고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 건 우리 자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스스로 내준 거였어요. 푸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주식시장 열렸습니다. 어때? 폭락이에요. 개장 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증권 사이트를 열었어요.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삼성협력업체 주가가 25% 넘게 떨어졌어요. 인도네시아 대표 지수도 8% 하락했죠. 환율은요, 급등 중입니다. 달러당 루피아 가치가 하루 만에 6% 빠졌어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요, 줄도산이에요. 삼성 납품으로 먹고 살던 회사들인데 갑자기 물량이 없어지니까요. 몇 개나 1800개 업체 중에 60% 이상이 부도 위기래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실업자는 삼성 직접 고용만 15만 명이었으니까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40만 명은 넘을 거래요. 40만 명.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던 젊은 노동자들. 작업복을 입고 점심을 먹던 아주머니들. 야근하며 라면을 끓이던 엔지니어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TV에서 또 속보가 나왔어요. 태국 정부 삼성 SDI 15조 원 투자 유치 발표. 호주 BHP 삼성과 장기 니켈 공급 계약 체결.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니켈이 무기가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그리고 그 버스는 다시는 이 정류장에 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삼성 철수 발표 사흘 뒤였습니다.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TV로 지켜봤습니다. 루우트 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일부 실무진의 독단적 행위로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일부 실무진이요?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전략기획국장 아르만 위자야는 장관인 저의 지시 없이 삼성에 과도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장관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도, 로열티 인상도, 선적 봉쇄도, 니켈 선적 봉쇄 지시도 아르만 국장의 독단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당신이 시킨 거잖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아르만 위자야 국장을 직권남용 및 국부 유출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저는 TV를 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25년간 다닌 사무실을 뒤로하고 호송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동료들이 보였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었어요. 장관은 항상 구두로만 지시했거든요.
서류에는 제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 왔어요. 시피난 구치소. 4평짜리 독방. 처음 며칠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만 죄인입니까? 장관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장관이 시켰다고요? 그래요.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죠. 데이터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더 강하게 말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왜 막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장관을 거스르면 제 자리가 위험해지니까요. 25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니까요. 진실보다 제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명령에 따른 것도 죄지만 눈을 감은 것도 죄입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비가 수라바야에도 내리고 있겠죠. 가동을 멈춘 거대한 공장 위로, 셔터를 내린 식당들 위로, 일자리를 잃고 떠난 40만 명의 텅 빈 흔적 위로, 영암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니켈을 무기로 삼았어요. 삼성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파트너는 대안을 찾았어요. 대안을 찾으니까 우리 니켈의 가치도 사라졌죠. 자원이 힘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제 푸트리가 면회를 왔어요.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저를 아는 척하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요. 푸트리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국장님, 수라바야 다녀왔어요. 어땠어? 푸트리가 한참 말을 못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령 도시 같아요. 공장 주변 식당들이 전부 문 닫았어요. 원룸촌도 텅 비었고요. 길거리에 이사짐 트럭만 가득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상상이 됐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던 그 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그 공장. 이제는 정막만 남았겠죠. 협력업체들은요, 줄도산이에요. 사장님들이 야반도주했대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잘못이야. 국장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이야. 나는 알고 있었어. 삼성이 진짜로 떠날 거라는 걸.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장관한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 두려웠으니까. 푸트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푸트리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어요. 뒷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죠. 자원은 무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징표입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니켈이 무기라고 믿었어요. 니켈을 쥔 자가 이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삼성은 계속 투자했을 거예요. 서로 이익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니켈을 무기로 삼는 순간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삼성은 대안을 찾았어요. 호주 니켈, 니켈 프리 배터리, 인도 공장. 대안이 생기니까 우리 니켈의 가치도 사라졌죠. 무기로 쓰려다 무기를 잃은 겁니다. 진술서를 써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저 아르만 위자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실례입니다. 계산기에 넣을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저는 그 변수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철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것 같았어요. 수라바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40만 명이 우는 소리일까요? 줄도산한 협력업체 사장들이 우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텅 빈 공장에 남겨진 고철들이 우는 소리일까요? 우리는 호랑이를 고양이로 착각했어요. 삼성이 우리한테 매여 있다고 생각했죠. 45조 원이라는 끈으로요. 하지만 호랑이는 끈을 끊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랐어요. 더 많은 황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황금은 없었어요. 피만 나왔죠. 이제 남은 건 피 묻은 손과 텅 빈 둥지뿐입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그리고 그 버스는 다시는 이 정류장에 서지 않을 겁니다. 인도가 신뢰라는 티켓을 샀으니까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전략기획국장 아르만 위자야의 사연 어떠셨나요? 45조 원을 쥐고도 모든 걸 잃은 나라. 니켈을 무기로 삼았다가 신뢰를 잃고 결국 니켈마저 잃었습니다. 자원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신뢰 대 자원.
비즈니스에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전 세계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